김어준이 민주당과 정청래를 조정해서 문 어게인을 획책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국 대권을 목표로 한다. 이제 이런 음모론을 거기서 유시민은 나팔수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위원회 저거를 보면서 아 큰일이다. 직위원회 저 판결문 전체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 의식은 조희대와 윤 어게인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 연휴 동안 판결문 고치려고 꽤나 애를 썼겠구나. 못 고치고 주문만 고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문으로 치면 본론과 결론이 달라요. 이번 판결문의 본론을 보면 윤석열은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정도 내릴 것 같은. 노상원 무죄로 풀려나야 돼요. 그렇죠. 이런 판결문을 써놓고 주문만 세게 때린 거거든요. 논문이든 다른 글이든 글쓰기 자체가 대화법의 일종이에요. 상대가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또는 누가 이것을 주로 읽을 것이라고 상정해서 글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직위원회 저거를 보면서 아 큰일이다. 한국 사법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위원회 저 판결문 전체가 지금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 의식은 조희대와 윤 어게인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상식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몰상식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 몰상식의 첫 번째 주장이 뭐였냐면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냐. 대통령은 왕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저리 하소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찰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네.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자가 국민이란 말이에요. 왕도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굳이 해가면서 대통령은 왕과 다름없어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너무 구차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냐. 이건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력인데 왕의 내란, 왕도 내란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들어요. 두 번째 이 윤어게인의 주장은 뭐냐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여요. 계엄령 선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 군을 침투한 것은 문제지만 계엄령 선포 자체는 정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만약에 여기서 계엄령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따지면 대통령의 권한이 위축될 수,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얘기에 따르면 이상민은 무죄예요.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 단수는 계엄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윤 어게인의 주장을 이건 받아들여요. 윤 어게인의 세 번째 주장은 계몽령이었다. 이것도 받아들여요.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좋은 뜻에서 촛불을 훔치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했다고. 직위원은 지금 얘기가 국민의 상식에 대해서 상식과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극우의 몰상식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대다수를 좀 저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극우 세력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 이제는 몰상식한 주장들에 대해서 그거 일리가 있어. 나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동의해. 다만 이거는 좀 다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중간 판사는 당연히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 얘기하면서 울컥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까움이 누구를 향하냐면 내란 가담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노상원 죄를 얘기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계엄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피해자는 국민 일반인데 국민이 없어요. 여기. 내란 동조자가 피해자가 돼요.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국민은 이 사람은 의식 속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단지 이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게 다행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체적인 시선과 의식이 내란 동조 세력에게는 완전히 경사되어 있다. 기울어져 있다. 그들과 공명하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 설 연휴 동안에 야 이거를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형량 얼마나 받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저 본론에 따르면 판결문 주문은 그냥 뭐 유기징역도 아주 낮은 형을 쓰기 위한 판결문을 쭉 써놨던 거예요. 물리력도 공무원도 오래 자제했고 아니에요. 자제했다. 자제시켰다고 자제시켰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고 윤석열이 야, 거기 물리력 행사하지 마 자제 이런 말이 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형을 쏴서라더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얘기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제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문만 바꿔 얹은 거야. 설 연휴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챗GPT한테 물어봤겠죠. 기본적으로 좀 이제 역사적 소양도 또 그 인문적 소양도 근데 그게 사실 극우 몰상식의 기초거든요. 거기와 완전히 공감하고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그런 거 나온 같아요. 이 판결은 뭐 내란 세탁 재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모순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모순, 결론과 네, 내용의 서로 사마티 모순. 아니에요. 이게 왜 생겼을까 하면 처음에 조희대 사법부의 그 목표는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 그랬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형량 정도 예상하고 써놓은 거예요. 쫙 직위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쓴 거죠.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앞선 재판부가 이미 내란임을 인정한 게 2개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무리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면 사법부가 사형을 당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혼자 판단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노선을 이건 바꾼 이제 거죠. 조희대 씨한테 읽어준 것 같아. 이
지기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지 않다. 그렇지. 가명 이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머리 나쁘다는 얘긴데요. 머리 나빠서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운 것이 가명 이유가 된다면 앞으로 머리 나쁜 사람은 다 가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기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재판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그렇지. 이상민도 단전 단수 지시했지만 안 되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가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내란은요 일단 성공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란 성공한 사람 누가 처벌해요?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지금 법정에 선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가명 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실패한 이유가 이진관 판사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국민들이 저항하고 군인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태업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뭐 자기들이 잘못해서 실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가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일관되게 여러 재판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과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전과에 있으면 오히려 공무원을 못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살인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 전과가 유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사람을 죽였다. 너 전에 음주 있어 없어 따지지 않아요. 그대로 중형이죠. 사람을 죽인 행위 자체는. 근데 내란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질이 다른 범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내란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과거에 뭐 음주 전과가 있냐, 뭐 절도 전과가 있냐,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죠. 어차피 내란범들은 대부분 초범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있어서는 과거에 전과가 있냐 없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판결들이 지기현 혼자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법부 전체가 이런 기조로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나 엘리트 양성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사람들을 극우화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면 그게 감경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그렇게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오히려 가중 처벌 내야 처벌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당연하죠. 한 사람들이 네. 아니 공직에 오래 있었다는 얘기는 내 편이다는 뜻이에요.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관심 갖는 글자가 네. 형용사가 우리말로 새, 뉴라이트. 한자로 신, 네. 이제 영어로는 new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대체로 이제 세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하나는 정말 세상에 처음 나온 것, 아니면 처음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신생아, 신대륙, 신발명 또는 새내기. 이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용법은 수정했다는 뜻이에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뭐 네오마르시즘 같이 원래 있던 것들을 수정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이라도 어떤 건 처음이고 어떤 건 수정판이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좀 특이한 용법이 있어요. 비슷한데 다른 것. 한자로 하면 사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만희의 신천지, 안철수의 새정치 이런 것들은 뭔가 자기들은 새롭다고 주장하는데 공인되질 않아요. 이름이 붙여지면서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에 치중을.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신도 빼내기. 안철수 같은 사람, 안철수 씨의 새정치 때문에 이른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 내부에 엄청난 이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신좌파가 있었어요. 구좌파와 신좌파는 다르다 그러면서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말로만 그랬죠. 근데 굉장히 좀 그 공세, 그러니까 이른바 다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뉴라이트도 있어요. 강했죠. 뉴라이트 마찬가지고. 이건 근데 뉴라이트는 수정판에 가깝고요. 신좌파는 이건 사이비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말은 신좌파라고 했지만 이제 지난번 저지난 대선에서는 상당수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을 찾고 이른바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세력들을 넓혀나가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꼭 구별의 의식이 더 강해요. 빼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도가 40%인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60%가 넘으니까 이걸 빼면은 20%가 남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40%랑 뭔가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구별의 올드 이재명 지지파와 뉴 이재명 그걸 지지파가 구별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또 여기 빠져들어가요. 무척 겪었거든요. 안철수의 새정치,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신좌파, 그리고 지금의 뉴 이재명이요. 뭐 여기에 이르기까지 꼭 정권 교체 직후에 되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 이렇게 되면 뭔가 구별해서 중심이 뉴레프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그게 신좌파거든. 아까 말씀 신좌파를 뉴레프트라고 불리면서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그 뉴레프트가 결국 말씀하신 나중에 그래서 윤석열 지지까지 구좌파와 이재명을 하느니 차라리 윤석열로 맞아요. 네. 결별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라고 주장을 했지만 맞아요. 사실은 이게 갈라놓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무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겪었어요. 사실 반복 겪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역사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과거를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얘기가 뭐 이렇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게임이죠. 해본 게임이죠. 해본 게임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 수 있어요. 김어준이 민주당과 정청래를 조종해서 문 어게인을 획책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국 대권을 목표로 한다. 이제 이런 음모론을 거기서 유시민은 아니, 제가- 나팔수다. 이거 사실 아니에요? 저는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렇지. 손해볼 거 없지.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잖아요. 9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냥 찌빠라고 불렸어. 그때는 이재명을 왜 안 죽이냐, 이재명 죽이는데 왜 동참하지 않느냐고 그때 공격했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저 남경필 안 찍고 이재명 찍는다 그러면 찌빠라고 그러면서 맞아요. 별별 공격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무슨 말만 했다면 너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지. 너 이재명한테 왜 방송에 부르는 거야. 너 이재명 파지. 원래 이제 집권하고 나면은 문재인 지지하지 않다. 문재인은 40%로 당선됐지만 지지율은 80%가 됐잖아요. 그거 어디서 왔어요? 그 이전에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선되면 아 이쪽이 주류인가 대세인가 하고 새로 유입되는 중도층, 무당층 또는 약 보수, 약 진보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예전에는 그걸 외연 확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외연 확장이 중심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연을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뺄셈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외연이 중심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확장된 외연이. 저게 지금 와서 저게 뉴 이재명이 아니라 안티 이재명이라고 저거 지금 하는 아.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할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새로 유입된 지지층을 맞아요.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단어였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합세했어요. 어떤 뒤에 어떤 세력이 지금 거기에 지금 조종하고 있는 뉴 이재명이라는 층이 새롭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원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보든 보수든 중도 보수나 아 이쪽이 그 주류구나 하고 옮겨가는 사람은 항상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외연으로 존재하고 새로운 정권을 그 외로 끌어안으려고 항상 해왔는데 그건 당연한 현상인데 거기 이제 그 일부가 그들이 아니면 자기 정책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새로 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권리당원으로는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지.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건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올마온 사람들은 뭐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잡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뉴 이재명을 자처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상한 짓을 한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별개로. 그래서 이건 이제 별개로 좀 봐야 될 문제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가 봐. 과거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걱정되죠. 외연 확장이 돼야지. 그렇지. 외곽에 흔들리면 중앙이 무너져 버려. 걔들 논리라면 우리 같은 올드 이재명들이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제일 약한 데가 청년층입니다. 근데 이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 이재명 지지가 좀 확산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이준석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 49%가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성별도 역전이 됐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중에서 30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20대도 3위거든요. 20, 30대 남성이 이재명 지지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극우 내란 세력은 멸망합니다. 종말이 와요.